7. 일요일은 여러 일로 온종일 바쁘게 지내야 하는 날이었다. 캐리 씨는 교구에서 일주일에 1회 동안 상무만 보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식구들은 여느 날보다 반 시간 일찍 일어났다. 가난뱅이 목사는 휴일에도 아침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나? 정각 8시에 메리 앤이 노크하면 식구들은 이렇게 투덜거렸다. 옷 갈아입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캐리 부인은 9시에야 겨우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가볍게 숨을 몰아쉬면서 남편보다 조금 먼저 들어서는 것이다. 캐리 씨의 장화가 난로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침 기도가 어느 때보다 길고 식사도 실속 있게 분량이 많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목사는 성찬용 빵을 얇게 썰었다. 뻣뻣하게 굳어진 빵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은 언제나 필립의 의무였다. 끝나면 서재에 가서 대리석 문진을 가져온다. 캐리 씨는 그것으로 빵을 꽉 누르고 얇게 밀어 다시 작은 네모꼴로 썰어 놓았다. 분량은 날씨에 따라 달라졌다. 날씨가 나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마련이고, 날씨가 좋은 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성찬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교회로 오는 길이 알맞게 말라 걷기에 좋고, 그러면서도 급히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날씨가 아닌 날에 사람 수가 가장 많았다. 이윽고 캐리 부인이 식기실의 찬장에서 성찬용 큰 쟁반을 가져오면 캐리 씨가 그것을 영양 가죽으로 닦았다. 10시가 되면 전세 마차가 왔다. 캐리 씨는 장화를 신는다. 캐리 부인이 보닛을 쓰는데 시간이 5, 6분은 걸리므로 그동안 캐리 씨는 헐렁헐렁한 외투를 입고 현관에서 기다렸다. 초기의 그리스도교 순교자가 막 투기장으로 끌려 나가기 직전의 그런 광경이었다. 결혼한 지 30년이나 되었는데도 일요일 아침에 그의 아내가 시간 맞춰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이윽고 검은 공단 옷차림의 부인이 나타났다. 캐리 씨는 언제 어디서든 목사의 아내가 빛깔이 요란한 옷을 입는다는 사실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으므로 일요일만은 반드시 검은색을 입기로 작정해 두었다. 가끔 미스 그레이브즈와 짜고 보닛에 흰 깃털 장식을 달거나 분홍빛 장미라도 한 송이 달게 되면 목사는 당장에 떼어버리라고 야단이 났다. 그런 부정한 여자와 함께 교회에 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거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캐리 부인도 여자이므로 한숨은 짓지만 의뢰 아내로서 복종했다. 마차에 몸을 싣고 딱 떠나려는 순간 뒤늦게 목사는 아무도 그에게 달걀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 달걀을 먹어야 한다는 일쯤은 식구가 다 알고 있는 일. 게다가 여자가 둘이나 있는 집에서 아무도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니. 어머니는 메리앤을 꾸짖고, 메리앤은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나에서 10가지 다 정신 차리겠냐며 대꾸했다. 그녀는 만사를 제쳐놓고 황급히 달걀을 가지러 뛰어갔다. 세리주차 안에 달걀을 깨뜨려 큰아버지는 그것을 쭉 들이켰다. 성찬용 큰 쟁반이 마차에 실렸다. 자, 이제 출발이다. 마차는 레드라이온 점포에서 빌린 전세 마차인데 썩은 집내 같은 어떤 독특한 냄새가 심하게 풍겼다. 그러나 목사가 감기에 들지 않도록 마차는 양쪽 창문을 꼭 닫은 채로 달려갔다. 교회 자벽부가 현관에서 성찬이던 큰 쟁반을 받아들였다. 목사가 법의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캐리 부인과 필립은 가족석에 앉았다. 캐리 부인은 자기 앞에 6펜스짜리 은화를 내놓았다. 언제나 쟁반에 넣는 헌금이었다. 같은 용도로 쓰일 3펜스짜리 은화 1개를 필립에게도 주었다.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 곧 예배가 시작되었다. 설교 도중에 필립은 실정이 나기 일쑤였다. 조금이라도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보이면 큰어머니는 그의 팔을 상냥하게 쓰다듬으며 그러면 못 쓴다는 듯이 노려보았다. 그러나 마지막 찬송가가 시작되고 쟁반을 가지고 돌아다닐 무렵이면 그는 다시 흥미를 되찾았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 버리면 캐리 부인은 그레이브즈 양에게 가서 남자들이 나올 때까지 잡담을 나누었다. 그동안 필립은 법의실에 가보았다. 큰아버지와 목사보와 그레이브즈 씨도 법의를 입은 채로 있다가 그에게 남은 빵을 주면서 먹어도 좋다고 말했다.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자기가 먹어왔었는데 요즘은 필립의 왕성한 식욕 덕분에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헌금 셈이 시작되었다. 1페니짜리 동전
6펜스짜리 은화에 3펜스짜리 은화가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언제나 1실링짜리 은화 2개가 섞여 있는데 한 개는 캐리 씨가 또 한 개는 그레이버즈 씨가 넣은 것이었다. 그 밖에 때로는 플로린 은화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레이버즈 씨는 누가 넣었는가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것이 언제나 이고장 사람은 아니어서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의아해야 한다. 그레이버즈 부인은 그 민첩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핀 끝에 돈을 헌납한 사람은 런던 출신으로 결혼하여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캐리 부인에게 알린다. 마차로 돌아오는 길에 캐리 부인이 그 정보를 전하자 캐리 씨는 한번 방문하여 목사부 연합회에 기부를 청하리라 결심한다. 그런 다음 캐리 씨는 필립이 오늘 얌전했었는지를 물어보고 캐리 부인은 위그램 부인이 새 외투를 입고 왔다는 것과 코크 씨가 예배에 결석했고 필립 양이 약혼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따위를 이야기한다. 이윽고 목사관에 닿으면 모두가 넉넉한 오찬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점심이 끝나면 캐리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푹 쉬고 캐리 씨도 응접실 안락의자에 누워 한동안 낮잠을 잤다. 5시에 차를 마시고 그는 저녁 예배를 위해 달걀 1개를 또 먹었다. 메리 앤을 대신 보내고 부인은 집에 있게 되지만 그 대신 기도서를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일만은 잊지 않았다. 밤에는 큰아버지도 걸어서 교회로 갔다. 필립도 절뚝거리면서 그와 나란히 걸었다. 밤의 시골길은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고 등불을 환히 켜놓은 교회의 건물이 멀리 보이다가 차차 가까워지면 무척이나 정다운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는 큰아버지와 함께 가는 일이 부끄러운 듯 했으나 차차 익숙해지자 이제는 큰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느긋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귀가에서는 곧 저녁 식사를 했다. 난로 앞 발판 위에는 큰아버지의 슬리퍼가 놓여있고 바로 곁에 필립의 것도 놓여있었다. 한 짝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 신발이고 또 한 짝은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필립은 그러니까 다리를 저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한 짝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 신발이고 또 한 짝은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필립은 잠자리에 들 무렵이면 아주 지쳐 메리 앤의 옷을 벗겨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담요에 감싸고 살며시 키스해 주었다. 그는 메리 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8. 필립은 언제나 외톨이로 고독한 생활을 해왔으므로 목사관에서의 쓸쓸함도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그는 메리 앤을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다. 어부의 딸인 메리 앤은 35살이었으며 뚱뚱하고 키가 작았다. 그녀가 이 목사관에 온 것은 18살 되던 해였다. 이곳이 그녀의 첫 일자리며 또한 그녀는 이곳을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가끔 결혼 이야기를 꺼내 겁많은 주인 부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밤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항구 밖 조그만 집에 가기도 했다. 그녀가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는 필립의 공상의 날개를 마음껏 펴게 했고 항구의 좁은 골목들은 어린 공상이 낳는 로망스로 물들였다. 어느 날 밤 필립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 메리 앤과 함께 그녀의 집에 놀러가도 좋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큰어머니는 그가 혹 점잖지 못한 것을 배우지는 않을까 염려했고 큰아버지도 잘못된 교제가 반듯한 품행을 그르칠까 걱정해 반대했다. 그는 성질이 거칠고 사나우며 비국교파 교회당에 다니는 어부들을 몹시 싫어했던 것이다. 그러나 필립은 식당에 있을 때보다는 부엌에 있는 편이 더 마음이 편했다. 그는 시간만 나면 장난감을 가지고 부엌으로 갔다. 큰어머니도 그것을 나쁘게 생각지는 않았다. 난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부인은 사내 아이가 있으면 을의 집안이 지저분해진다고 생각해 그럴 바엔 차라리 부엌에서 노는 편이 나으리라 여겼던 것이다. 필립이 소란을 피우면 큰아버지는 곧 마음이 초조해져서 필립이 학교에 갈 나이가 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캐리 부인은 필립이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부모 잃은 아이에게 마음이 쏠렸으나 애정을 얻으려는 방법이 너무나 서툴러서 수줍은 이 어린아이는 큰어머니의 그런 사랑에 늘 무뚝뚝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그녀는 또 마음이 상하곤 했다. 때로 부인이 부엌에서 들려오는 필립의 유쾌한 듯한 웃음소리에 이끌려 거리로 가면 필립은 곧 웃음을 뚝 그쳤고
메리 앤이 필립이 웃은 까닭을 설명하면 그는 겸연쩍은 듯이 낯을 붉히곤 했다. 캐리 부인은 무엇이 우스운지 알지도 못한 채 억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여보, 필립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메리 앤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즐거운가 봐요. 바느질 감을 붙잡으며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그 아이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교육을 단단히 받아야 해. 필립이 이곳에 와서 두 번째 되는 일요일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캐리 씨는 평상시와 같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러 응접실로 갔으나 기분이 좋지 않아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조사이어 그레이버즈 씨가 캐리 씨가 성단에 꾸며놓은 촛대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그 중고픈 촛대는 그가 캔터베리에서 사온 것인데 썩 보기 좋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조사이어 그레이버즈는 그 촛대가 가톨릭적 취미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비난을 캐리 씨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에드워드 매닝이 영국 국교로부터의 분리로 종교를 맺은 종교운동을 일으켰을 때 옥스포드 대학에 있었고 로마 교회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다. 또한 브렉스테이블의 일반 교구 교회에서 흔히 하는 것보다 좀 더 예배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싶었으며 은근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가 행렬이나 촛불 장식을 동경했던 것이다. 다만 향불을 피우는 것만은 반대해왔다. 그리고 그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싫어하며 그 자신을 가톨릭 교도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가톨릭 교도는 또 하나의 형용사를 덧붙여 로마 가톨릭 교도라 불러야 한다고 했다. 영국 국교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고 가장 고귀한 뜻에서의 가톨릭 교라는 것이었다. 그는 깨끗이 면도한 자기 얼굴이 사제다운 풍모를 갖췄다고 생각해 기뻐했으며 또 젊었을 때의 금욕주의적 풍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좋아했다. 언젠가 그는 휴가를 받아 돈을 절약하기 위해 부인을 동반하지 않고 프랑스 볼로뉴에 간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가톨릭 교회에 앉아 있으려니까 사제가 와서 설교를 청했다. 그 사제는 캐리 씨도 사제인 줄 알았던 것이다. 캐리 씨는 이 이야기를 가끔 자랑 삼아 했다. 그는 부목사가 결혼하게 되면 해임시켜버렸다. 아직 성직록을 받지 않은 성직자는 모두 독신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고집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선거 때 자유당원들이 그의 정원 울타리에 푸른 글씨로 커다랗게 이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써놓았을 때는 크게 놓아여 블랙스테이블의 자유당 지도자들을 제소하겠다고 날뛰었다. 그는 조사이어 그레이버즈가 뭐라고 찌끄리든 간에 절대로 그 촛대를 성단에서 치워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러면서 성난 듯 한두 번 중얼거렸다. 그때 벼랑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에 덮었던 손수건을 벗기고 누워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식당으로 갔다. 필립이 식탁에 올라앉아 있었고 주위에 온통 장난감 더미가 흩어져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쌓았는데 토대가 잘못되어 성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나무 토막을 갖고 뭘 하는 거냐 필립. 주일날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이 알고 있겠지. 필립은 겁먹은 눈초리로 큰아버지를 쳐다보며 언제나 그렇듯이 얼굴이 새빨개졌다. 집에서는 주일날 내려도 늘 놀았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 엄마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리가 없다. 필립은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몰랐으나 만일 그렇다면 엄마가 그런 나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인정받기는 싫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넌 주일날에 장난하는 것이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왜 안식일이라고 부르는지 아니? 오늘 저녁엔 교회에 가야 하지 않아? 넌 오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니? 캐리 씨는 곧바로 나무 토막을 죄다 치워버리라고 호통치고는 필립이 그것을 치우는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넌 아주 말썽꾸러기로구나. 전당에 계신 엄마가 슬퍼하실 것을 생각해 보아라. 필립은 울고 싶었으나 본디 남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하는 성질이었으므로 쏟아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캐리 씨는 안락 의자에 앉아 책장을 억지로 넘기기 시작했다. 필립은 창가에 서 있었다. 목사관은 캔터베리로 가는 큰 길을 등지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반원형의 조그마한 잔디밭이 내다보였다. 그 너머로 지평선 저쪽까지 푸른 벌판을 바라볼 수 있었다. 들판에서는 양떼가 풀을 뜯고 있었다. 하늘은 쓸쓸한 잿빛이었다. 필립은 끝없는 불행을 느꼈다. 이때
메리안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루이자 큰어머니도 2층에서 내려왔다. 한잠 주무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필립이 어찌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도무지 못 잤어. 목사는 대답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이 말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필립은 침울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는 단지 한 번 시끄러운 소리를 냈을 뿐인데 왜 소리가 나기 전에도 그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으나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캐리 부인이 이유를 묻자 목사는 사실을 말했다. 글쎄, 그러고도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구려. 그는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어머 필립, 넌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니? 캐리 부인은 필립이 큰아버지에게 필요 이상으로 나쁘게 보일까 걱정하며 말했다. 필립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버터 바른 빵을 우물우물 먹기만 했다. 왜 잘못했다는 말이 하기 싫었는지 그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귀가 윙윙거리고 울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기분 나빠할 건 없다. 캐리 씨가 말했다. 모두 입을 다문 채 차를 마셨다. 캐리 부인은 가끔 필립을 힐끗 훔쳐보았으나 목사는 애써 그를 무시했다. 큰아버지가 교회 갈 준비를 하려고 위층으로 올라가자 필립도 현관으로다가 모자를 쓰고 코트를 입었다. 그러나 큰아버지가 내려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은 가지 않아도 좋다. 넌 하나님 집에 발을 들여놓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필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나큰 굴욕을 느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가만히 서서 큰아버지가 책넓은 모자를 쓰고 커다란 외투를 입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캐리 부인은 다른 때와 같이 남편을 문화까지 배웅하러 나갔다. 그리고 필립을 향해 말했다. 필립, 걱정 마라. 다음부터는 다시 장난하지 말고. 그러면 큰아버지가 다음에 교회에 데려가실 게다. 그녀는 필립의 모자와 외투를 벗기고 식당으로 데려갔다. 나와 단둘이 기도문을 읽고 오르간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자. 어때? 좋지? 필립은 단호하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캐리 부인은 놀랐다.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조 싫다고 하다니 대체 어찌해야 좋다는 말인가? 그럼 큰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뭘 할까? 필립이 겨우 입을 열었다. 혼자 있고 싶어요. 필립, 넌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니? 큰아버지도 나도 모두 너 하나만 위해 준다는 걸 모르니? 내가 싫으니? 싫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캐리 부인은 순간 숨이 꽉 막혔다. 멈칫할 만큼 그것은 심한 말투였다.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다. 그것이 틀림없는 신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때로 귀여운 어린아이의 얼굴을 대하면 마음이 저려왔다. 그러니만큼 이 오갈 데 없는 절름발이 필립을 애써 사랑하려는 마음, 그리고 역시나 애정을 갈망하는 듯한 그의 마음을 생각하니 그만 슬픔이 복받쳐 이었고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필립은 넋을 놓고 바라봤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알아차렸다. 큰어머니가 자신의 말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잠자코 다가가 살며시 키스했다. 마음이 내켜한 첫 키스였다. 머리를 묘하게 틀어올리고 검정공단으로 휘감은 본디 몸집이 작은 큰어머니는 지금 한결 더 작아 보이고 얼굴빛마저 파리해져서 그를 꼭 껴안고 숨이 끊어질 듯이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어쩌면 행복의 눈물이기도 했다. 둘 사이의 스스로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 같은 기쁨이었다. 오늘까지 괴로워해왔다는 그 이유로 이제 오히려 새로운 애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 9. 다음 일요일, 캐리 씨는 언제나 하는 것처럼 낮잠을 자려고 응접실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고, 갈로 속에 그의 생활은 모든 게 규칙적이었다 이렇게 되네요. 응접실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고 캐리 부인도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다. 필립이 벼랑간 물어봤다. 놀면 안 되니까 전 뭘 할까요? 단 하루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겠니? 차 시간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죠. 캐리 씨는 창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바깥은 쌀쌀하고 차가웠으므로 차마 밖으로
나가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다. 좋은 수가 있다. 오늘의 기도문을 외워라. 그러면서 그는 기도할 때 쓰는 기도서를 오르간 위에서 가져다가 책장을 넘겨 필요한 대목을 찾아냈다. 길지는 않다. 만약 차 마시는 시간까지 안 틀리고 외우면 달걀을 주마. 캐리 부인은 필립의 의자를 식당 테이블 앞에 갖다 놓고 갈로 속에 그때는 이미 필립에게 높은 의자를 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테이블 앞에 갖다 놓고 필립 앞에 기도서를 놓았다. 빈둥거리는 사람에겐 악마가 일을 찾아주게 마련이거든. 캐리 씨가 말했다. 그리고 뒤에 차 시간이 됐을 때 기분 좋게 타오르도록 난로에 석탄을 더 넣고서 응접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옷깃을 부러져치고 쿠션을 널어놓은 다음 소파에 편안하게 들어누웠다. 큰어머니는 응접실이 조금 춥겠다 생각했는지 홀에서 담요를 가져다가 그의 다리를 덮고 발까지 곱게 감싸주었다. 그리고 태양 빛살이 눈에 닿지 않도록 커튼을 쳤는데 그때는 남편이 이미 눈을 감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살그머니 까치발로 걸어 나왔다. 캐리 씨도 오늘만은 마음의 평정을 얻었던 터라 10분 뒤에는 깊은 잠이 들게 되었다. 호고는 소리가 조용하게 들려왔다. 주현절로부터 8주째 되는 주일낮이었다. 그날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었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악마의 헛된 장난을 쳐부수게 하시옵고 영원토록 생명의 후사되게 하시니 아버지시여. 필립은 이 기도문을 한번 쭉 훑어보았다. 뜻을 조금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거의 낯설 뿐만 아니라 구문 자체도 이상하게 생각되어 두 줄도 못 읽어 그만 막혀버렸다. 그러자 끊임없이 주의가 흩어져 버렸다. 목사관 담에는 손질 잘된 과일나무가 늘어서 있었는데 가끔 그 긴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정원 저쪽 들판에서는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머릿속에 응언이라도 생긴 듯한 기분이었다. 도저히 차 시간까지 외우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워졌다. 빠르고 나직한 목소리로 몇 번이나 계속해서 외워보았다. 그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앵무새처럼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었다. 그날 오후 캐리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4시까지 뜬 눈으로 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제발 필립이 기도문을 다 외워 남편 앞에서 한마디 실수도 없이 암송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면 남편은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캐리 부인이 식당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 벼랑간 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그녀는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왔다. 집을 돌아 식당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필립은 자기가 앉혀놓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나 머리를 책상에 댄 채 두 팔에 얼굴을 파묻고 숨이 끊어질 듯 울고 있었다. 경련을 일으킨 듯 어깨가 덜먹거렸다. 캐리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까지 이 아이가 무척이나 침착하다고만 느껴왔다.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제 보니 그의 냉정함은 남에게 감정을 내보이길 부끄러워하는 본능에서 온 것이었다. 숨어서 울었을 것이 틀림없다. 갑자기 깨우는 것을 남편이 싫어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녀는 응접실로 달려 들어갔다. 여보, 아이가 숨이 끊어질 것처럼 울고 있어요. 캐리 씨는 일어나 다리에 걸쳤던 담요를 벗어던졌다. 무슨 울 일이라도 있었소? 잘은 모르겠지만 여보, 그래도 아이를 울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아이가 있다면 다루는 방법을 알 텐데. 캐리 씨는 난처한 듯한 얼굴로 부인을 쳐다보았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설마 고작 기도문 암송하랬다고 우는 건 아닐 테지. 10줄도 안 되는 건데. 여보, 그림책이라도 갖다 주면 어떻겠어요? 팔레스타인 그림책이 있을 텐데. 그거라면 나쁘지 않겠죠? 좋아, 좋고 말고. 캐리 부인은 서재로 들어갔다. 서적 수집은 캐리 씨의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다. 캔터베리에 들를 때면 을에 한두 시간은 고서점에 있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곰팡이내 나는 책을 너댓권은 사들고 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다 읽는 것은 결코 아니다. 책 읽는 습관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 사파라도 들어있으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책장이 떨어지기로 하면 곱게 매만져 놓는 일만이 낙이었다. 비가 오는 날을 가장 좋아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집에 있을 수 있어
오후에는 달걀 흰자위와 아교 냄비를 가져다가 떨어진 사절 판본의 러시아 가죽을 수선하면서 심심찮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판화가 들어있는 오래된 여행기도 많았다. 캐리 부인은 팔레스타인을 그린 그런 여행기 2권을 금방 찾아냈다. 문간에 이르자 필립에게 마음을 가다듬을 여유를 주기 위해 일부러 크게 기침했다. 울고 있는데 들어가면 무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런 뒤 커다란 소리를 내며 문 손잡이를 돌렸다. 들어가 보니 필립은 운 흔적을 보이지 않으려고 두 눈으로 눈을 가리면서 열심히 기도서를 읽고 있었다. 기도문은 다 외웠니? 그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없어서 아무 소리 못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녀로서도 좀 난처했다. 외울 수가 없어요. 마침내 그는 흐느끼듯 말했다. 뭐 괜찮아요. 큰엄마가 그림책 갖고 왔다. 이리 와서 내 무릎에 앉아요. 같이 보게. 필립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쩔뚝거리며 그녀에게로 갔다. 그는 눈길을 내리깔고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애썼다. 그녀는 살며시 그를 안았다. 자, 봐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그녀는 평평한 지붕이란 둥그런 회당금 지붕, 높은 첨탑이 늘어서 있는 동방도시의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전경에는 종려나무 한 그루가 하늘 높이 솟았고 그 그늘 아래에는 아라비아 사람 둘이 낙타 몇 마리와 함께 쉬고 있었다. 필립은 그림 속의 집들과 유목민들이 입은 헐렁한 옷을 마치 직접 손으로 만져버리는 듯이 책장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이것 좀 읽어주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캐리 부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반대쪽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1830년대의 여행가가 엮은 퍽 낭만적인 이야기였다. 저 유명한 바이런이나 사토보리앙 바로 다음 세대의 사람들 눈엔 동방세계가 어떻게 비쳤는가. 그것을 짐작케 하는 정치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1, 2분도 채 못 가서 필립은 금방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우리 다른 그림 봐요. 그때 메어리언이 들어왔다. 캐리 부인도 일어나 티테이블 준비를 거들기 시작하자 필립은 책을 손에 들고 성급히 사파를 찾았다. 차 마실 시간이라며 큰어머니가 겨우 책을 내려놓게 했다. 그는 기도문을 외던 그 무서운 고통을 벌써 씻은 듯이 잊어버렸다. 운 일도 잊었다. 다음 날은 비가 왔다. 그는 또 그 책을 보고 싶다고 보챘다. 캐리 부인은 선뜻 넘겨주었다. 그녀는 언젠가 한번 그의 장래에 대하여 남편과 상의한 일이 있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부부가 똑같이 성직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성지가 된 지방의 그림책을 그가 이다지도 열심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징조처럼 생각되었다. 아이의 마음이 천성적으로 신앙의 길과 들어맞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한데 하루 이틀 지나자 그는 다른 책을 좀 보여달라고 했다. 캐리 씨는 그를 서재로 데려가서 사파가 든 책이 꽂힌 책장을 보여주고 로마에 대해서 쓴 책 한 권을 그에게 골라주었다. 필립은 홀린 듯 읽어나갔다. 그림을 보는 일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판화가 있는 바로 앞 페이지나 바로 뒷 페이지를 읽고 그것이 무슨 그림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난감에 대한 그의 취미는 거의 없어졌다. 아무도 없을 때는 스스로 책을 꺼내게끔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첫 인상을 준 것이 동방도시 그림이었기 때문인지 모르나 그가 가장 흥미로워한 것은 레반트 지방에 관한 책이었다. 레반트는 소아시아 지중해 지방의 옛 이름이랍니다. 레반트 지방에 관한 책이었다. 이슬람교 사원이나 아름다운 궁전 등을 그린 그림을 보며 그의 마음은 흥분에 울렁거렸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콘스탄티노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으로 끝없이 그의 상상을 자극한 책이 한 권 있었다. 만주랑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만주랑이란 요컨대 비잔틴의 물탱크를 말하는데 사람들의 공상이 그것을 터무니없이 커다란 무언가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그가 읽은 전설에 따르면 그 어귀에는 언제나 작은 배 한 척이 메어져 있어 얼빠진 인간을 유혹해 데려갔고 한 번 암흑 속으로 들어간 길손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필립은 기이하게 생각했다. 배는 기둥이 줄지어 늘어선 수로에서 수로로 영원히 노져 가고 있을까? 아니면 나중에 어떤 불가사의한 궁전에라도 가 닿을까 하고. 어느 날 그는 행운을 만났다.
레인이 번역한 아라비안 나이트를 발견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 사파에 매혹당하고 다음에는 마법을 다룬 이야기에 그리고 그 다음은 하는 식으로 다음에서 다음으로 읽어나갔다. 마음에 드는 대목은 하루에 일과조차 잊은 채 몇 번이나 반복하여 읽었다. 식사 시간에도 두세 번 넘게 부르기 전에는 오지 않았다.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습관, 즉 독서의 습관을 몸에 붙였던 것이다. 그것이 모든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도피처를 만들어준다는 점 따위는 물론 몰랐으며 또 이렇게 비현실적인 세계를 창조해냄으로써 거꾸로 날마다의 현실 세계를 더욱더 쓰라린 환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다른 것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조숙한 편이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그가 책에 열중하여 장난도 치지 않고 떠들지도 않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해 더는 걱정하지 않았다. 캐리 씨는 장서가 너무 많아 자신도 모르는 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둔 허접스레한 책이 있다는 사실 따위는 실제로 읽는 일이 거의 없었으므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설교집이나 여행기, 성도, 교부 등의 전기나 교회사 사이에 섞여서 때로는 옛날 소설책 등도 나왔다. 필립은 끝내 그것을 찾아내었던 것이다. 우선 제목을 보고 골랐다. 맨 처음 읽은 것이 랭카시의 요마였고 다음은 훌륭한 그라이턴, 그 밖에도 숱하게 읽었다. 우선 첫머리가 험준한 산골짜기를 따라서 고독한 나그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간다는 식으로 시작되면 틀림없이 재미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았다. 여름이 왔다. 선원이었던 늙은 정원사는 그에게 해먹을 만들어 수양버들 가지에 매달아 주었다. 거기서 그 누구의 회방도 받지 않고 그는 몇 시간이고 그야말로 홀린 듯이 책을 읽었다. 날이 흘러 7월이 되었고 8월이 왔다. 주일날 교회에는 낯선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고 헌금 액수가 2파운드로 오르는 일도 가끔 있었다. 그 기간에는 큰아버지도 큰어머니도 거의 바깥 출입은 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대하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런던에서 온 피스객들에게는 혐오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 집에는 6주일간 계약으로 사내 아이 둘을 거느린 피스객이 묵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필립도 와서 함께 놀지 않겠느냐고 초청해 왔으나 캐리 부인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런던 아이들의 영향으로 필립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차 성직자가 될 아이다. 나쁜 습관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필립에게서 소년 사무엘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예, 9장까지 읽었습니다. 10. 캐리 씨 부부는 필립을 캔터베리의 킹즈 스쿨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근처 성직자들은 모두 자녀들을 거기에다 넣었던 것이다. 전통 깊은 이 학교는 영국 대성당과 연관되어 있으며 교장은 대성당 명예회원이었고 전 교장 가운데엔 부주교였던 인물도 있었다. 아이들은 여기서 성직자를 지망하도록 지도되었고 선량한 사람들이 일생을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교육되었다. 이 학교에는 또 예비교가 부설되어 있었는데 필립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9월도 다간 어느 오후의 일이다. 캐리 씨는 그를 데리고 캔터베리로 갔다. 그날 온종일 필립은 흥분했다기보다 차라리 급에 질려 있었다. 그는 소년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 말고는 학교 생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에릭 이야기나 차근차근히 같은 것을 읽은 일은 있었다. 캔터베리에 도착해 기차에서 내렸을 때 필립은 걱정 때문에 속이 두근거렸다. 차를 몰아 거리로 가는 동안에도 파랗게 질려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학교 정면에 있는 높은 담은 마치 감옥 같은 인상을 주었다. 담에 조그만 문이 있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키가 작고 흡수룩한 사나이가 나와 필립의 트렁크와 물건 넣은 상자를 받아들였다. 필립과 그의 큰아버지는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크고 보기 흉한 가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똑같은 의자들이 위험 있게 놓여 있었다. 그들은 교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윗선 교장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참 뒤에 필립이 물었다. 만나보면 알아. 다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캐리 씨는 왜 교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이었고 필립은 큰맘 먹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제 발이 굽었다는 걸 말씀드려야죠. 큰아버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더니 윗선 교장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필립에게는 그저 그가 무서운 거인처럼 보였다. 넉넉히 6피트 이상은 됨직한 키에 어깨가 넓고 손이 큼직하여 붉은 턱수염을 기른 당당한 남자였다. 우렁찬 목소리로 쾌활하게 얘기했는데 그 압도하는 듯한 쾌활함은 오히려 필립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 그는 캐리 씨와 악수한 다음 필립의 조그만 손을 잡았다. 너 이 학교에 오니까 기쁘지? 마치 고함치듯 큰 소리로 말했다. 필립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던 것이다. 몇 살? 9살. 9살이에요 라고 해야지. 큰아버지가 주의를 줬다. 공부할 것이 아주 많다. 교장은 큰 목소리로 호탕하게 말했다. 필립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인지 그는 우악스러운 손가락으로 필립을 간지렸다. 필립은 부끄럽고 거북하여 몸을 움츠렸다. 당분간 기숙사에 넣도록 합시다. 어때, 좋지? 뭐 기숙사라도 8명 뿐이니까 별로 낯설 것은 없을 거야. 그는 필립을 보고 말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윗선 부인이 들어왔다. 검은 머리를 한가운데서 곱게 갈라 빗고 얼굴이 가무스레한 여자였다. 입술은 기이할 정도로 두텁고 코는 조그맣고 둥그렇다. 눈은 크고 검었다. 보기만 해도 묘한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여인이었다. 말하는 일이 거의 없고 더구나 웃는 일은 전혀 없었다. 교장은 먼저 캐리 씨를 소개하고 다음에 필립을 가만히 그녀에게 밀었다. 헬렌, 이 아이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학생이야. 이름은 필립 캐리. 그녀는 말없이 필립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교장은 캐리 씨에게 필립은 얼마나 공부했으며 또 어떤 책을 읽어왔는가를 차례로 물었다. 캐리 씨는 윗선 씨가 너무 떠들썩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당황하여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필립은 선생님께 맡기고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기고 가시면 걱정 없으실 겁니다. 잘 다루어서 공부하게 할 테니까요. 그렇지 필립? 필립이 대답할 사이도 없이 그는 너틀 웃음을 터뜨렸다. 캐리 씨는 필립의 이마에다 키스하고는 돌아갔다. 자, 날 따라와 교실을 보여줄 테니. 윗선 씨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뚜벅뚜벅 응접실에서 걸어나가자 필립은 절뚝거리며 서둘러 따라갔다. 마침내 그는 기다랗고 살풍경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까지 닿는 긴 책상이 2개 놓여 있고 양편에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다. 아직 아무도 없구먼. 자, 다음은 운동장.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보도록 해라. 윗선 씨가 말했다. 그가 앞장섰다. 이윽고 세면이 높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널따란 운동장으로 나왔다. 남은 한쪽은 철책인데 철책 너머로 넓은 잔디밭이 보이고 그 저쪽으로 왕립학교 건물의 일부가 보였다.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자갈을 차면서 시름 없이 걷고 있었다. 예, 베닝, 너 언제 돌아왔니? 교장이 큰 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은 가까이 와서 교장과 악수했다. 새 친구가 하나 생겼다. 나이도 많고 키도 크니까 놀려서는 안 돼. 교장은 두 아이를 귀엽다는 듯이 번갈아 보았다. 그러나 그의 큰 목소리는 그들을 두렵게 할 뿐이었다. 그는 한바탕 껄껄 웃고는 가버렸다. 너 이름이 뭐니? 캐리야. 아버지는 죽었어. 그럼 엄마가 몸을 씻어주니? 엄마도 죽었어. 이렇게 하면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상대방이 난처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 정도로 장난질을 그만둘 베닝은 아니었다. 그럼 그전엔 엄마가 씻어주었겠구나. 필립은 약간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대꾸했다. 그럼 너희 엄마는 세탁부였구나? 아니야, 세탁부가 아니야. 그럼 뭘 씻었다지? 소년은 자기의 궤변이 성공했다는 기쁨으로 의기양양해졌다. 이윽고 그의 눈길이 필립의 다리에 머물렀다. 너 다리가 왜 그러니? 필립은 본능적으로 그 다리를 감추려고 성한 다리 뒤에 숨겼다. 난 절름발이야. 왜 그렇게 되니? 처음부터 그래. 좀 보여줘. 싫어. 그럼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소년은 느닷없이 필립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다. 전혀 예기치 않았으므로 미처 막아낼 틈도 없었다. 아픔이 너무 심해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픔보다 더한 것은 놀라움이었다. 그는 베닝이 왜 그렇게 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눈두덩을 시프게 멍들게 해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게다가 그는 자기보다 작은 것 같았다. 소년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자기보다 어린 나이를 때린다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했다. 필립이 아픈 정강이를 어루만지고 있을 때 저쪽에서 한 소년이 나타났다. 그러자 필립을 괴롭히던 버닝은 자리를 떠나 그쪽으로 갔다. 한동안 그들 두 소년은 필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필립은 그들이 자기 다리만 보는 것 같아 자주 신경이 쓰였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얼마 안 있어 다른 아이들도 왔다. 모두 10명 남짓. 아니, 그 이상 모여들었다. 그리고 저마다 방학 동안의 생활, 어디를 갔었다든가 얼마나 재미있게 크리켓을 했나 하는 따위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신입생도 몇 사람 왔다. 어느 사이엔가 필립은 이 신입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 주눅이 들고 수치스럽기만 했다. 어떻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고도 싶었으나 무슨 말을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여러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그는 진심으로 기꺼이 대답해 주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크리켓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다. 할 줄 몰라, 절름발이라서. 상대방은 갑자기 얼굴을 숙이고 새빨개졌다. 아픈 데를 건드려서 미안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음이 약해서 사과하지도 못하는 모양으로 안 됐다는 듯이 필립의 얼굴을 보았다.